3장. 너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할까?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것까지만. 미국의 존 애덤스 대통령이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찰스와 낚시를 갔다.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그의 9살짜리 아들 찰스도 일기를 썼다. 오늘 아빠랑 낚시를 갔다. 내 최고의 날이었다. 위 이야기에서 당신은 누구 편인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까지 자녀와 놀아줘야 하는 아버지의 고충에 공감할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과 한 번도 놀아준 적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히려 찰스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남편을 탓하는 아내의 입장, 혹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최고의 날을 선물한 아버지를 칭찬하는 자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자녀와의 시간을 최악이었다고 말하는 문제 아버지와 그 부자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함께 낚시를 다녀왔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부자를 떠올리며 가볍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기를 쓴 행위 자체에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존 애덤스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에도 여러 입장이 있다. 이 모든 입장에는 잘못이 없다. 다 일리가 있다. 각자 더 공감 가는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그것에 마음을 다친다. 특히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느라 상대의 입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에서 상처가 폭발한다. 그나마 상대의 입장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다행이다. 상대방의 처지 따위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 말이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상대의 마음이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넉넉한 인품을 타고났거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른다.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상대방이 꼴도 보기 싫은데 겉으로 이해하는 척하는 자신의 이중성을 스스로 비하한다거나 상대 입장만 챙기다 정작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기도 한다. 또 자신을 이해 잘하는 사람, 공감 잘하는 사람, 대화 나누기 좋은 사람 등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기도 한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겪었던 후유증이다. 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꼭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해도 말이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납득이 되어야
넘어가는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이었다. 이해되기 전까지는 그것에 집착하고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늘 달고 살았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을 이해해보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날 또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 안달이 난 나에게 남편이 말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넌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나는 이 말이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이해를 하지 말라니? 그럼 갈등이 안 풀리는데?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렇다.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인간관계가 훨씬 가벼워진다. 거기서 더 나아가도 문제가 생긴다. 상대의 입장을 살피지 못하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상대의 입장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다 보면 내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게다가 마음에도 없는 이해와 공감은 질이 낮다. 상대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나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말고 있음만 인식할 것.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입장은 그 다음이다.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상대의 입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더 많다. 그 입장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 좋아하지. 알로 슈티는 우체국장 필립이 악명 높은 프랑스 북부 지역 베르그로 정근을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영화다. 일명 슈티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꺼리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다. 발가락이 다 붙어 있을까 싶은 혹독한 추위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 허구한 날 싸우고 헐뜯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까지. 필립은 그 끔찍한 곳에 차마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어 혼자 길을 떠난다. 필립은 도착하자마자 음산하게 내리는 비와 자신을 마중 나온 우체국 직원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사투리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걸핏하면 슈트미라는 뜻모를 단어를 남발하는 그곳 사람들의 말은 거의 외계어 수준이었다. 슈트미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전라도에서 쓰는 거시기 정도의 말이다. 여기 슈트미 우체국에 내 슈트미가 있어. 내 슈트미가 슈트미하게 도와줘요. 필립은 처음 며칠간 북부 지역은 끔찍하다라는 자신의 편견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며 베르그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히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친절과 도움,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 등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다. 영화에서 필립의 말과 행동은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편견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모두 자기 틀에 집어넣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왜 생길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중반으로 가면서 필립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북부의 일상을 즐기면서 동네 사람들과 우정도 쌓아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나 고집을 생각만큼 쉽게 버리고 있을까? 나의 연애 패턴은 늘 엇비슷했다. 내가 먼저 첫눈에 반해서 따라다니다가 사귀는 수순이었다. 그런데 사귀다 보면 첫눈에 반한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가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니, 드러난다는 표현은 틀렸다. 상대가 숨긴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다. 설사 그것이 보였어도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했을 것이다. 나는 첫눈에 반한 모습만 고집하는 미성숙한 연애를 계속했다. 상대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애정을 의심했고 나도 모르게 애정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했다. 연애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초기에는 둘 다 상대가 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첫눈에 반한 모습은 희미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연애 기간이 정해졌다. 한 번은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가 만들어 놓은 나만 좋아하지? 드라마 대사나 노래 가사로만 들었던 그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이야. 나는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그는 내가 자신의 일부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다. 내가 첫눈에 반한 모습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내가 싫어할 만한 점은 일부러 보지 않는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도 내가 좋아할 만한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한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자잘한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한다. 그를 잘못 판단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거나 그것에 예민해진다면 나도 모르게 실눈을 뜨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편견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쿨한 인정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모티콘, 그 중에 무엇이든 덮어놓고 칭찬해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재미있다. 숨 쉴 줄도 아는구나. 칭찬해. 일하는 너의 모습 칭찬해. 활발한 장운동 칭찬해. 지각도 재능이다. 칭찬해. 이 이모티콘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의 별명은 칭찬합시다였다. 칭찬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한 별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지 마. 쟤는 맨날 다 예쁘대. 시대를 불문하고 10대는 가방, 운동화, 옷, 심지어 문구류까지 형태나 컬러,
브랜드에 무척 민감한 나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좋다, 예쁘다, 최고를 남발하는 아이였다. 패션이나 디자인이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끊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가 본질에 가깝다.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나의 칭찬은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칭찬합시다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별명을 얻은 것도 아마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우 관계가 원만했지만 정작 단짝 친구는 없었다. 나는 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칭찬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잘 받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격의 일부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는 것. 그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한 것은 나 역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난에도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 같은 말이나 비수 같은 말에 흔들리다 보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다가 만난 P씨는 무척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고 언변도 남달랐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의 반이 칭찬이었다. 만나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나도 질세라 과거 칭찬합시다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성과를 칭찬했다. 우리는 몇 년간 함께 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종종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우정을 쌓아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칭찬의 말 속에 부풀려진 풍선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 든 칭찬, 공수표, 뜬구름들이 진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점점 그가 하는 말이 귓가에서만 맴돌며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급기야 그의 말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그도 그런 나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가령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수차례 반복되는 공수표에 나는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인으로 지내도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뜬구름 같은 말, 영혼 없는 칭찬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그에게서 두어 달 연락이 없음을 알아채고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를 만난 이후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전화번호를 지운 것인지 생전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는 말투였다. 나는 평소와 다른 그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고 얼굴이 달아올라 안부만 잠깐 묻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그는 연락이 없었다. 무슨 일이었는지 그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 아쉽지만 나는 멀어진 관계보다 칭찬의 말로 이어온 우리의 얄팍한 관계가 안타까웠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휘둘리는 두 사람이
칭찬이라는 데일밴드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유지해온 관계란 얼마나 약하고 위태로운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어렴풋이 먼저 알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명분을 잃고 만다. 그와 멀어진 뒤 나는 그간 내가 해온 칭찬의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진심 여부를 떠나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또는 친근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했던 그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말이다. 말로 가까워진 관계는 반드시 말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관계에서 오가는 과도한 칭찬은 때로 서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칭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칭찬의 말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과도한 에너지, 거짓말, 공수표로 드러난다. 연기를 하느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쉽사리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관계도 망가진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제 별명이 해결사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달려오는 애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한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부장님이 회의 시간마다 저보고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야근에 주말까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효자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부응하려고 부모님께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위선자 같아요. 남자친구의 지인들이 저 같은 여자친구를 둬서 좋겠다고 칭찬하니까 저도 모르게 쇼윈도 연애를 하고 있어요. SNS에도 행복한 사진만 올리게 되고 실상은 안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살도 빼고 공부도 해야 하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열정이 넘친대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상 스님은 칭찬과 비난은 한 뿔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말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비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끝은 보이지 않아도 슬프고 안타깝다. 분명 좋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칭찬이든 때로 비난이든 타인의 말을 견디는 힘이 약하여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을 보며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과 나눈 말이나 대화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 마음이 좋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꼰대와 요즘 것들의 대화법. 나는 결혼을 좀 늦게 했다. 집안에서 결혼이 가장 늦어지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으니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할 때마다 어른들과 눈을 맞추기가 무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했다. 유진아, 결혼해야지.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야, 결혼 진짜 안 할 거야? 그것은 걱정이었을까, 비난이었을까, 그저 인사일 뿐이었을까.
결혼을 안 한 나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나에 대한 부러움이었을까? 나는 얼마간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것이 그저 인사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수순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부모 세대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기도 하는 요즘 젊은 세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명절 때마다 젊은 세대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려면 돈을 주고 해야 한다는 풍자성 기사가 인기를 얻기도 한다.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개인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안 하고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여간 요즘 것들은. 한편 젊은 세대는 가르치려 들거나 좀 뒤떨어진다 싶은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벽창호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들은 모든 어른들을 이렇게 부른다. 꼰대. 이런 말들이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퍼지고 초고속으로 유통되는 시대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도 모른 채 유행이 되고 뜻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요즘 것들이나 꼰대 같은 말은 사회계층, 성별, 세대 등에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확산되어 한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을 하나로 규정지어버리는 전형적인 예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사회나 사람들이 정해준 카테고리에 넣고 간편하게 정의 내리는 방식이다. 온라인상에서 부모 세대를 무례하게 개인사나 물어보는 꼰대라는 말로 규정했다면 부모 세대, 아니 나이 많은 이들 모두를 꼰대의 카테고리에 넣는다. 반대로 젊은이들이 놀 것은 다 놀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한심한 세대라거나 예의 없이 할 말을 다 하는 90년생이라는 말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나본 적도 없는 (90년생을) 모두 요즘 것들로 정의 내린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말이나 글로 배운 직장 상사의 모습은 실제와 반드시 일치할까? 물론 더 강한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상사를 대하면 나의 상사를 만나지 못한다. 주입된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의 참모습과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인 관계는 어떨까? 연애를 처음부터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몇 번을 해도 능숙해지지 않는 것이 연애이다.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어려운 일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말에 유난히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 선배나 친구를 붙들고 술잔을 기울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유용한 연애 정보를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방대한 연애 정보가 때로는 나의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규정된 바람직한 연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연애를 할 때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키워드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정의가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서 형성된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썸, 고백, 소개팅, 사랑, 기념일, 이벤트, 커플 반지, 선물,
여행, 문자 메시지, 연락, 다이어트, 집착, 싸움, 갈등, 매너, 돈, 삼각관계, 상처, 배려, 유머, 센스, 데이트, 외모, 이별, 키스, 섹스, 결혼. 철학자 강신주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뽀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정말 그 타이밍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 만약 경험하기 전에 연애의 수순이나 데이트 방법, 심지어 뽀뽀의 타이밍까지 연애 정보를 줄줄이 깨고 있어서 도리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라면 한 번쯤 내가 가진 정의나 개념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주입된 개념과 사고로 상대를 규정하다 보면 사람 자체를 만나지 못한다. 연애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남자 집단 또는 여자 집단을 만나는 것이고 세대 간의 꼰대나 요즘 것들만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이다.